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G2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이를 비집고 새로운 강자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연 6에서 10%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 중인 나라. IMF는 올해 이 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독일까지 넘어설 것이라 내다봤죠. 무서운 속도와 폭발적인 잠재력으로 세계 경제의 판을 흔들고 있는 주인공, 바로 인도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 중인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이후에 생산기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인도는 가장 유력한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죠. 요즘 다들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것이다, 다음 중국은 인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쉬울까요? 황금빛 전망과 인도를 향한 낙관론 뒤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도 함께 존재합니다. 과연 인도는 정말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도의 현실을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만 해도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이었던 인도. 하지만 불과 15년 만에 인도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에 올라섰습니다. IMF는 2027년엔 인도가 독일까지 추월해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죠.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모든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인도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5%나 성장했고, 최근 인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6에서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말 그대로 인도 코끼리의 질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성장을 가능케 한 걸까요? 우선 인도는 14억 3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 28세라는 젊디 젊은 중위 연령을 갖고 있죠. 중위 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데요. 즉 중위 연령이 28세라면 인구의 절반이 28세보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이건 곧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생산성이 높고 또 그만큼 소비층도 두텁다는 의미죠. 전 세계가 고령화에 신음하는 가운데 인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노동력, 소비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또한 인도 경제는 내수 기반이 무척 견고합니다.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소비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처럼 글로벌 무역이 흔들릴 때 한국과 같이 수출 중심 국가들은 타격이 크지만 인도는 내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간 고성장과 친기업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른바 모디노믹스를 통해 인도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러한 친시장적 개혁 드라이브는 글로벌 기업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 중국 리스크를 피하고자 새로운 거처를 찾고 있던 세계의 자본은 그 대안으로 인도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애플과 마이크론이 인도 생산기지를 늘리고 테슬라도 인도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현대차, LG전자 역시 일찌감치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짓고 인도를 생산기지이자 전략 거점으로 삼고 있죠.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황금 같은 기회를 잡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을 정도죠. 그런데 정말 인도는 중국을 대신할 준비가 다 된 걸까요? 인도가 정말 기회의 땅일지 아니면 아직은 환상에 불과한 건지 지금부터는 화려한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인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빠르게 성장하는 GDP,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까지 겉으로 보기에 인도는 기회의 땅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GDP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성장 동력인 제조업 비중은 정체 상태입니다. 인도 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0년 동안 15% 안팎에 머물러 있고 최근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인도에 그렇게 젊은 노동력이 많은데 인도 전체 취업자 중 46%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 종사자는 고작 11에서 12% 수준입니다. 인도의 20세에서 24세 대졸자 실업률은 44%에 달합니다. 2명 중 1명은 무직인 상태로
반대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제조업 산업이 부진해 고용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인도의 제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전력망이 불안정합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정전이 잦고요. 또 고속도로나 철도 연결이 제한적이고 항만과 공항에서는 적체가 발생하는 등 물류망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또한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죠. 특히 토지 취득과 인허가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대 난관으로 꼽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기업 친화와 개방을 내세웠지만 현장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공장 착공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한 절차에 얽혀 있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 기업과 투자자들은 불어나는 사업비와 날리는 기회비용,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죠. 시간은 곧 돈인데 특히 제조업처럼 자본 투입이 크고 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은 이 행정 리스크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인도 사법 시스템인데요. 현재 인도에는 무려 5천만 건이 넘는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일부 사건은 3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죠. 만약 인도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은 하염없이 늦어지고 결과는 예측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함은 인도를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만들죠.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경제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 경영 체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다니, 타타, 비를라 같은 기업명은 사실 모두 가문의 성씨에서 따온 것들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동김씨그룹, 풍양조씨전자 같은 회사인 거죠. 이렇게 특정 가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인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 아들이 사장, 사촌이 전무, 조카가 본부장, 이런 식으로 가족과 일가 친척이 중심이 돼 경영을 하니 투명성이나 전문성, 혁신성에서 심각한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있었던 아다니 사태는 아다니 쇼크라고 불리며 인도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아다니 그룹은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세운 회사로 항만, 공항, 에너지 등 인도 인프라 사업을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해 최대 재벌이 된 기업입니다. 2022년도엔 빌 게이츠와 루이비통 창업주를 제치고 세계 3대 부자의 아다니가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이자 역대 최고 순위에 오른 기록이었죠. 그런데 2023년 이렇게 잘 나가던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시총이 반토막 이상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다니 사태는 인도 증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까지 번졌는데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의 투자조사기관 힌덴버그 리서치가 보고서를 하나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사기라고 강력하게 의심된다 라고 예고를 하며 힌덴버그가 터뜨린 100쪽 분량의 보고서엔 아다니 그룹의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영으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는데요. 이 보고서의 여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고 단 하루 만에 아다니 그룹의 시총 약 15조 원이 증발했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참고로 현재 LG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12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우리나라 대표 전자기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죠. 그 뒤로도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전체 시총의 절반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전 아다니 그룹의 시총은 2,5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그런데 사실 힌덴버그 리서치는 기업의 경영 부실이나 부정행위, 비리를 폭로해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식을 써서 돈을 버는 공매도 전문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공매도 목적이고 일부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조작 의혹도 불거지며 논란인데요. 하지만 이 보고서의 객관성과 별개로 공매도 회사의 리포트 하나에 아다니 그룹이 무너지고 인도 증시 전체가 그렇게 쉽게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인도 기업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됐기 때문이죠. 이렇듯 인도에는 정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가 장점을
선을 넘어선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심각한 정경유착과 정치 불안정성도 남아있거든요. 인도는 정치권과 관계가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할 정도로 정경유착이 구조화된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말한 아다니 그룹이죠. 아다니는 모디 총리와 절친한 동지로 알려져 있고,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항만, 공항, 에너지 사업 등 국가 기반 사업 수주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형 인허가 사업이나 공공 입찰에서 비공식 로비와 뒷거래 관행이 일상화돼 있죠. 또한 모디 정부는 다양한 개혁 정책을 내며 모디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실행력 면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연방제 국가인데 중앙정부 정책과 주정부 정책이 일치하지 않고 방향이 엇나가거나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규제와 절차가 지방마다 다르고 부처 간 협업마저 원활하지 않기에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인도의 정치, 종교의 민감성은 단순한 사회 갈등을 넘어 경제에도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국내 불안정이 커지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죠. 인권 이슈에 민감한 글로벌 자본들은 인도의 이런 갈등을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도는 분명 잠재력이 충분하고 매력적인 땅이지만 정경유착과 제도의 불안정성, 종교, 정치적 민감성, 가족 중심 경영 체제에 따른 투명성 부족과 사법 시스템 비효율성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적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모든 면에서 중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을 넘기엔 그 간극이 제법 큰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인도는 중국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대체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인도 경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선 제도 개혁과 실행력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을 뛰어넘기보다 인도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앞으로 인도의 진짜 과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차이나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인도의 가능성과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인도는 정말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능성만 남긴 채 멈춰설까요? 거대한 인도 코끼리의 다음 발걸음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